자, 오늘은 이제 상부동물 중에 여러 그룹들에 대해서 자연동물에 지금 다뤄보도록 할게요. 식사는 다들 하셨죠? 식사는 하셨는데 일단 기생충도 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부 때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그것이 아주 인상 깊게 남았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오늘 여기 8장과 9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8장은 무채광을 가지고 있는 동물, 채광이 없는 그런 동물들과 그다음에 일부 이제 약간 우리가 생각할 때 납작동물 분기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플라티조아라고 하는 그 그룹들, 그다음에 메소조아, 중생동물들을 예로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문들이 있는데 사실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 본 적도 별로 없을 거고, 물론 봐도 이게 그건가라는 생각도 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그룹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챕터에서는 여기 보이시는 플랫웜, 편형동물이 가장 중요한 그룹이 되겠어요. 자, 이제 좌우대칭 동물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방사대칭 동물에 관련된 얘기를 했었습니다. 방사대칭 동물들은 그 대칭성 때문에 머리라는 게 없죠. 머리라는 게 없고 모두 다 평등한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폴립과 메두사처럼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폴립과 메두사는 이제 폴립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고착 생활하는 그런 형태로 존재하고요. 메두사는 해파리처럼 둥둥 떠다니는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적극적인 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이 주변 환경에 대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반응을 보일 수 없는 그런 애는 되겠죠. 자, 그런 거에 비해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좌우대칭 동물들을 주로 얘기할 거예요. 좌우대칭 동물인데 이런 좌우대칭 동물 같은 경우에는 세팔리제이션, 즉 머리가 생겨나는 그런 반응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감각기관과 머리에 감각기관과 그다음에 두뇌 같은 것이 머리에 이제 위치해 있어서 자, 머리가 앞서 나가면서 주변 환경을 먼저 인지하고 그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화 또는 머리화라고 불리는 중요한 진전이 있었고요. 방금 얘기한 좌우대칭 동물, 좌우대칭도 이제 생겨나게 되겠죠. 그래서 방향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 두화와 좌우대칭은 사실 그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서 하나가 다른 걸 같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지금 보시면 지금부터 얘기하는 그룹들은 어쨌든 좌우대칭이에요. 좌우대칭이고요. 왜 primary bilateral symmetry라는 말이 나오냐면 secondary bilateral symmetry도 존재하거든요. 여러분 그 극피동물 중에 극피동물 아시죠? 극피동물 하면 방사대칭이에요. 불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걔들도 머리가 없습니다. 스폰지밥은 머리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스폰지밥도 인위적인 것이죠. 이렇게 스폰지밥의 친구 핑미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있고 팔다리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좌우대칭을 가져요. 일부 그룹들은. 나중에 우리가 극피동물 얘기를 할 때 얘기하겠지만 극피동물 중에 염통성게라든지 연잎성게 또는 우리 해삼 같은 종류들은요 2차적으로 좌우대칭을 가지는 그런 그룹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들의 전체 공통 좌우대칭 그 동물의 공통 조상은 좌우대칭이었는데 극피동물의 조상은 다시 방사대칭 됐다가 또 극피동물의 일부 그룹들은 다시 2차적으로 좌우대칭을 획득하는 그런 어떤 특징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복잡하죠. 복잡합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배업이 잘 발달됩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자포동물 같은 경우에는 자, 표피, 몸 바깥을 둘러싼 표피와 그 다음에 그 위수광이라고 불리는 우리의 소화관과 같은 위수광 역할을 하는 두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외배엽과 내배엽, 이배엽성 동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좌우대칭물부터는 중배엽이라고 하는 이제 3의 배엽이 등장하고요. 중배엽은 수많은 뭐 근육계라든지 근육기관, 그다음에 생식기, 비뇨 생식기 같은 그런 어떤 기관들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삼배엽성 기관이 되겠고요. 그래서 삼배엽성 기관이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삼배엽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지금 오늘 얘기할 것 중에 제가 편형동물 중요하다고 했는데 편형동물은 이 패러사이트, 즉 기생충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뭐 편형동물의 상당수는 자유생활하는 그룹들이긴 하지만요. 또 상당수는 기생생활을 하게 됩니다. 기생충으로 더 우리에게 알려져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편형동물이나 이 챕터에서 얘기한 몇 개의 동물 그룹들은요, 무채강 이 체설계를 가지고 있어요. 무채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채강이 없다는 뜻이죠. 제가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몸 내부에 이런 빈 공간,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비어 있지는 않아요. 액체가 차 있거나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공간 하얗게 되는 부분이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채강이라고 합니다. 채강 중에는 소화관 주변에 중비업 기관이 없는 이런 의채강을 가진 애들도 있지만 소화관 주변에 중비업성 조직으로 둘러싸이는 진채강성 동물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다수의 동물들은 진채강 동물이 되겠어요. 의채강 동물들은 또 기생충으로 유명한 이 선형동물 같은 그룹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설명했지만 의채강 동물들은 중비업성 조직이 소화관 주변에 없기 때문에 이들은 소화관을 이용한 연동, 혼합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다수의 동물들은 소화관 주변에 근육, 자, 근육이라고 하는 건 중배업에서 기원했죠. 근육이 있기 때문에 이 근육을 이용해서 음식을 이동시키고 혼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복잡한 형태, 체강을 가진 동물들의 가장 복잡한 형태의 동물의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여기 근데 이제 이 챕터에서 나타난 편형동물 같은 경우에는 무체강이에요. 체강이 없습니다. 체강이 없는 대신에 이 체강 내부에 실질적, 파레키마라고 불리는 이런 실질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고 그냥 중배업 조직으로 꽉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배업 조직으로 차 있기 때문에 얘들처럼 부피를 늘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순환계도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얘들은 체강의 순환계 역할도 할 수 있거든요. 이 경우에 오른쪽 이 두 경우에는요. 여기가 뚫려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 액체를 이용해서 일종의 순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룹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가급적 모든 세포가 이 외부 환경과 접촉하기 위해서 몸이 납작한 몸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나리아와 같은 편형동물들이 몸이 납작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그룹들 그래서 그렇고요. 자, 그 중에 이제 옛날에 편형동물문에 속해 있었는데 현재는 편형동물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지금 별도의 문으로 빠져나온 에이슬러몰파라고 불리는 무장동물문 또는 무채강형 동물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왜 그러냐? 옛날에 여러분들이 옛날 저 어렸을 때는 대학교 때 얘기하는 겁니다만 그때는 편형동물을 분류하게 되면요, 편형동물 몸에 소화관 있죠? 소화관의 모습을 보고 편형동물을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소화관이 크게 세 개의 가지로 갈라지게 되면 삼기장이라고 불렀어요. 삼기장. 세 개로 가지로 이렇게 장이 세 개로 이렇게 쪼개진다 해서 우리가 삼기장이라고 불렀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플라나리아 같은 애들은 삼기장에 해당됩니다. 또 이 쪼개지는 게 여러 개, 굉장히 많은 걸로 쪼개지면 다기장이라고 불렀어요. 삼기장, 다기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그룹이 있었냐면 소화관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무장이라고 했습니다. 무장류라고 했는데 그 무장류가 알고 봤더니 계통 발생학상의 이 편형동물과는 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별도의 문으로 나오게 됩니다. 얘들은 뭐 어떤 특징이 있냐? 일단 입은 있어요. 편형동물 입이 배 가운데 쪽에 있습니다. 입이 있는데 왜 무장이냐? 입만 있지 그 안에 장이 없어요. 소화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입만 있고 입은 있어가지고 먹이를 먹어요. 그러면 소화관이 없기 때문에 세포 외 소화를 할 수 없습니다. 얘들은 소화관이 없어서 세포 외 소화를 일시적으로 주머니가 만들어져요. 음식이 들어가면 주머니가 만들어져서 얘들이 쪼개져가지고 세포들이 흡수를 해요. 흡수를 해가지고 세포 안에서 소화를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특이한 그룹이 되고요. 우리 신경계 모양할 때 자, 자포동물 같은 경우는 중추신경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산만신경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좌우 대칭 동물부터는 중추신경이 생겨요. 여러분 플라나리아 떠올리면 플라나리아 이 머리 앞쪽에 머리처럼 생긴 부분에 뇌가 있습니다. 뇌 신경절 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몸에 우리의 척수처럼 어때요? 이렇게 사다리꼴 신경계가 있죠. 여러분 사다리 신경계 들어보신 적 있죠?
사다리 모양으로 돼 있는. 그런데 무장류는 사다리 신경계가 없어요. 얘들은 사다리 신경계가 아니라 이 부분이 여기 몸의 중심부터 이렇게 방사상으로 뻗어나간 신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계의 모습도 사뭇 다르죠. 그런 점에서. 그래서 이제 한때는 이 그룹이 한때는 평형동물문에 투벨라리아, 트로벨라리아라고 우리는 와충강이라고 얘기합니다. 플라나리아가 속한 강이에요. 이 와충강의 하나에 속한 그룹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지금은 별도의 문으로 나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없으니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이 챕터의 주인공인 그 편형동물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편형동물 영어로 그냥 flatworm이라고 하죠. 몸이 납작합니다. 위아래로 등배로 납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편형동물 하면 자유생활하는 그룹. 자, 제가 방금 전에 와충강이라 얘기한 그룹들이 자유생활하는 애들이에요. 플라나리아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기생생활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 편형동물 물에는 강이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와충강만 자유생활하고요. 나머지 3개의 강은 기생생활합니다. 기생생활하기 때문에 둘 사이의 몸의 구조, 몸이 납작한 것 외에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타납니다. 가장 쉽게 우리가 그들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표피예요. 표피를 보면은 이게 기생성이냐 아니면 자유생활하느냐를 너무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전에 그럼 도대체 그 4개의 강은 도대체 무엇이냐? 방금 전에 얘기했던 플라나리아가 속한 와충강, 투벨라리아. 그 다음에 트레마토다라고 불리는 흡충강이 있습니다. 흡충하니까 뭔지 뭘 빨아들인다는 느낌이 들죠? 실제적으로 기생을 하면서 체액이라든지 이런 걸 빨아먹습니다. 흡충강. 내부 기생하는 애들이 되겠고요. 플로기라고 불리는 게 이제 플로기라고 불리는 흡충을 영어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단어 아실까 모르겠지만 물고기 중에 플로기 있어요. 물고기 중에. 어떤 애들이 있냐면 넙치 같은 종류를 영어로 플로기라고 합니다. 넙치도 몸이 납작해요. 그죠? 넙치 같은 것도. 그래서 플로기라고 불러요. 좀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둘 다 납작하기 때문에. 자, 이런 흡충은 대표적으로 여러분 간디스토마, 간흡충이 알려져 있습니다. 잠시 후에 간흡충의 생활사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모노기니아라고 불리는 단생류가 있어요. 단생강. 자, 흡충 같은 경우에는 다이제네틱이라고 하는데 이 다이제네틱이 무슨 뜻이냐면 적어도 2개의 숙주를 가져요. 최종 숙주, 종숙주랑 그 다음 중간 숙주, 2숙주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모노기니아 같은 경우에는 단생류, 숙주를 하나밖에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주로 얘는 내부기생이에요. 흡충류는 내부기생이고 밑에 보는 촌충류도 내부기생인데 이 모노기니아 단생강 같은 경우에는 외부기생을 합니다. 물고기 같은 데 겉에 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는 그런 기생생활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얘기했던 촌충류는 영어로 테이프웜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스카치 테이프, 가나다 스카치 테이프 떠올려 보세요. 스카치 테이프 하면 납작하죠? 이 편형동물이니까 납작해요, 상당히. 그리고 스카치 테이프 쫙 늘리면 어때요? 굉장히 길죠? 마찬가지로 얘들도 굉장히 깁니다. 뭐 한 몇 미터 되죠? 한 길면 8m 정도까지. 이게 여러분 몸속에 똘똘똘 날려가지고 들어있다 생각해보세요. 별로 그렇게 썩 기분 좋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4개의 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래 3개의 강은 기생성입니다. 자,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요. 자, 와충강은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트라이클라디다가 바로 3기장이에요. 트라이는 3개잖아요. 그죠? 장이 위쪽, 옆쪽, 뒤로 2군데, 위로 1군데 해서 3개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3기장이라고 하고요. 폴리클라디다는 다기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로 갈라지고요. 마크로스토미다는 이게 이제 마크는 클 대자. 이게 지금 한글로 이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겠죠.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큰 입을 가진 애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마크로스토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룹들은 중간중간 여기 보이시는 입들 여러 개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얘들이 주로 이제 분열을 통해 가지고 몸이 쪼개지면서 이제 분열을 하는데 입을 여러 개 가진 경우인데 입이 얘들에 대한 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자, 이 그룹들 와충강이라고 하는데 와충이라고 하는데 이 와충류 말고 이 나머지 이 3그룹들 지금 이 흡충강, 그다음에 단생강, 촌충강 이 3그룹들 우리가
하나의 분기구를 형성합니다. 네오더마타라고 불리는 분기구를 형성해요. 우리가 신피류라고 합니다. 신피. 니오는 새롭다. 더마타는 피부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부를 가진 애들이라고 합니다. 신피류인데 이 세 그룹은 기생성 편형동물의 전형적인 피부를 갖고 있어요.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와충류에 대해 설명하면요. 자유생활하죠. 그 다음에 우리 민물에서 플라나리아 볼 수 있죠. 민물에도 있고 바다에 가도 납작벌레라고 불리는 그 바다에 사는 편형동물이 존재합니다. 굉장히 흔하고 또 우리는 잘 보이지 않지만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일 수 있겠지만 잘 보이지 않지만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도처에 걸려 있고요. 제가 이제 민물 점프를 딱 꺼내서 보게 되면요, 막 묘하게 생긴 애들이 있습니다. 막 묘하게 생겨서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서 막 헤엄쳐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크기도 좀 작은 편인데 이런 애들은 거의 대부분 다 편형동물입니다. 선모를 이용해서 이동을 해요. 자, 제가 힌트 얘기했는데 얘들 같은 경우 와충류는 몸 겉에 있는 선모가 덮여 있는 피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징적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단면을 보게 되면 전형적으로 편형동물의 단면이 납작한 면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뭐 이렇게 털처럼 나 있는데 이게 다 선모예요. 선모로 다 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모로 둘러싸여 있는 외피를 가진 게 바로 와충류, 자유생활하는 편형동물의 특징이에요. 선모. 자, 각각의 세포들이 이렇게 있고요. 세포마다 핵은 하나씩 있겠죠, 당연히. 내가 왜 핵 하나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생성인 애들은 핵이 하나가 아니에요. 피부에. 다 핵입니다. 얘들은 핵 하나에 세포 하나인 그런 세포 하나에 핵 하나인 이런 피부를 갖고 있고 선모로 덮여 있으며 또 플라나리아 만져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들은 점액질을 정말 많이 분비합니다. 굉장히 끈적끈적해요. 특히 육상에 올라와 있는 그룹들은 육상은 점액질로 온몸을 도배하다시피 합니다. 왜? 몸이 마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점액질을 분비하는 점액 분비샘도 많고요. 봉상체라고 불리는 이런 어떤 그 랍다이트라고 불리는 곰봉 모양의 그런 어떤 그 물질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분비돼 가지고 뭘 하냐면 겉에 이 선모에 그 점액으로 둘러싸인 덮개를 만듭니다. 물을 흡수해서. 그래서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띠고 있고요. 자, 단면 얘기 나왔으니까 계속 쭉 보게 되면요. 여기 지금 약간 회색으로 표현된 것이 뭐냐면 신경계입니다. 사다리 신경계. 여러분 아시죠? 단면을 봤으니까 사다리 신경이 불룩하게 두 개 나온 것이 바로 종신경사예요. 몸에 세로로 달리는 사다리 이렇게 이 사다리 손잡이 부분이죠. 이렇게 그리고 옆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비어 있는 공간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꽉꽉꽉 중대역으로 차 있어요. 세포들이 비어 있지 않아요. 지금 여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 움직이는 건 당연히 선모로 움직이겠죠. 선모로 움직이고 또 점액질을 깔아가지고 움직이기도 하고 선모 그 위로 선모로 움직이면서 작은 애들은 큰 애들은 이 몸에 그 근육들을 이온 파도처럼 움직여가지고 파도처럼 근육의 움직임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꽤 큰 애들 같은 경우는요. 자, 그러면 기생성인 애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기생성인 애들의 피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피부가 여기 바깥에 있어요. 세포질이 사실 바깥에 있고요. 여기에 보면 근육층이 있고 근육층 사이사이에 구멍이 뚫려 있죠. 그리고 핵이 어디에 있냐면 그 근육층의 아래에 존재합니다. 핵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근육층의 아래에 있는 세포들은 세포질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세포마저로 서로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로 나가면 다 만나요. 그러니까 얘들의 피부는 다양하게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태규먼트, 영어로 태규먼트라고 하는데 이 보호성, 그러니까 이 외피라고 불리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얘들의 외피는 이런 모습을 띠고 있어요. 다해긴 이런 모습이고요. 세포질이 바깥에 다 둘러싸여 있는 그런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피부 때문에 얘들을 이 기생성인 애들이 다 이런 피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피부다. 그래서 신피 동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기한가요, 여러분? 신기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먹고 사는 문제를 좀 얘기를 해보면, 자, 와충류는 먹어야 되죠. 여러분 플라나리아 보면 이 아래 플라나리아를 좀 캐릭터화하면 되게 이상할 것 같은데 여기 얼굴에 입이 없고 배 가운데에 입이 있어요. 그죠? 배 가운데에 있고 우리처럼 목구멍과 같은 우리 그 목구멍의 역할을 하죠. 이 목구멍의 역할을 하는 이 페랭스 인두가 바깥으로 튀어나와요. 이렇게
여러분 목구멍 바깥으로 튀어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구멍이 안 나오고 사실 우리는 목구멍이 나올 수가 없는데 애들은 목구멍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어요.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먹이를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근육성의 인두, 그다음에 입, 그다음에 소화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자 아까 4개의 강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기생어가 제일 많이 된 게 촌충강이에요. 이 세스토다. 촌충강인데 촌충은요 정말 극단적인 기생충이에요. 극단적. 얘들은 모든 걸 다 버렸어요. 기생을 위해서. 그걸 뭐 또 버렸냐면은 감각기관 버렸죠. 감각기관 없습니다. 촌충류는. 그러니까 눈이라고 불리는 감각기관이 전혀 필요 없어요. 거기에 뭐도 버렸냐면 소화관도 없어요. 얘들은 소화관이 없어서 촌충이 어디 살면 우리 장에 살거든요. 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열심히 에너지를 써가지고 음식을 다 소화시켜 줍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흡수만 하면 되는데 촌충은 자기의 넙대에 대한 피부를 통해서 그걸 다 흡수를 해요. 자기가. 우리가 흡수해야 될 걸 우리가 투자해서 우리가 다 보내놓은 거를 지가 다 흡수를 하는 그런 구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화관이 필요 없어요. 장이. 근데 나머지 그룹들은 흡충류는 빨아먹잖아요. 그래서 장이 필요해요. 걔들은. 그 다음에 외부 기생하는 단생류도 역시 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와충류야 원래 자유생활하니까 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머지 그룹들은 입하고 소화관을 가졌지만 촌충 같은 경우는 소화관도 없다. 피부를 통해서 대면 다 이렇게 흡수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특이하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플라나리아, 이 와충류와 그다음에 이 흡충류, 단생류는 입은 있어요. 입도 있고 소화관도 있는데 항문이 없습니다. 항문이 없어서 입으로 들어간 음식이 이렇게 다 흡수된 다음 다시 입으로 튀어나오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불완전 소화관이라고 해요. 불완전 소화관. 입만 있고 항문이 없는 이런 경우. 입만 있고 항문이 없으면 단점이 뭘까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입만 있고 항문이 없으면 그냥 이 입이 항문 역할을 하는 거죠. 입이 항문, 양치를 계속 해야 되겠죠. 입이 항문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로 생각해요. 우리는 입과 항문이 있죠. 음식이 방향성 있게 가요. 입에서 항문으로 나갑니다. 거꾸로 항문으로 넣어서 이렇게 입으로 나오지는 않죠. 그렇죠? 입에서 항문으로 가요. 입에서 항문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소화기관들이 다 역할 분담을 해요. 입의 역할, 식도의 역할, 위의 역할, 소장의 역할, 대장의 역할 쫙 돼 있죠. 이런 어떤 소화관의 역할 분화, 기능의 분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데 입만 있고 항문이 없으면 입이 항문의 역할을 하고 식도가 이 식도 역할과 그 다음에 대장의 역할도 해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애들 사이에서는 소화관 내에 역할 분담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더 덜 효율적인 소화관을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이 존재하죠. 자, 그래서 얘들 소화관 보십시오. 소화관이 지금 3기장 지금 그 플라나리아 보시게 되면 하나, 둘, 세 개로 지금 나눠져 있죠. 이렇게 인테스틴이. 자, 그리고 이 아래 보면 우리 목구멍으로 제가 얘기한 그 이 페링스 인두가 여기 있습니다. 인두가 바깥으로 도출돼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편형동물은요. 플라나리아도 귀엽게 보이긴 하지만 잘라서 막 재생 실험도 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애들은 육식동물입니다. 다른 애들 잘 잡아먹어요. 지렁이도 잘 잡아먹습니다. 정말. 그래서 굉장히 그 하드한 동물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애들도 나름대로 잘 살아가요. 자, 여기 보면 신경계가 있죠. 신경계는 저 배 쪽 아래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머리 쪽에서는 이렇게 두터워진 세레브랄 갱글리아는 뇌신경절이라고 하지만 뇌예요. 이게 우리로 치면 우리가 볼 때 뇌가 되게 가소롭게 생겼지만 얘는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아이스팟이 있죠? 안점이라고 불리는. 우리로 치면은 눈도 아니야, 쟤들은. 왜냐하면 상을 볼 수가 없어요. 카메라 눈처럼 상을 딱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빛과 어둠만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 눈으로도 쟤들은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저 눈이면 충분해요. 괜히 우리처럼 이렇게 복잡한 눈을 가질 필요가 있으면 너무 부담스럽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소화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생식기관들이 이렇게 있죠. 생식기관들이 있는데 보통은 암수가 한 몸에 들어있습니다. 오바리, 테스티스가 같이 들어있어요. 이 경우 이 편형동물 그룹들이 대부분 암수 한 몸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얘들 같은 경우에는
정자를 막 배출하는 게 아니라 일부 그룹들은 이 여기 남성 생식기를 위해서 정자를 다른 개체 몸에 찔러놔요. 그러면 그 몸 안에 들어가서 난자랑 결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애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하여튼 그 둘 다 암수 생식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나뭇가지처럼 생긴 것은 바로 얘들의 배설기관. 엄밀히 얘기하면 삼투 조절 기관의 역할을 하는 불꽃세포와 관세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꽃세포와 관세포예요. 두 세포가 지금 결합된 모습인데요. 불꽃세포에는 여기 보시면 편모들이 쭉 많이 나 있죠. 이 편모들을 막 휘저으면요. 편모들 옆에 이 관세포의 이쪽, 이 불꽃세포와 관세포가 결합되어 있는데 관세포의 이쪽에 틈이 있어요. 그래서 편모가 막 움직이면은 물살이 이렇게 흘러 들어갑니다. 이 틈 사이로 여기 지금 이 몸의 내부 공간이거든요. 이 몸 내부 공간의 물들이 이 틈으로 해서 이 관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관세포의 끝은 몸 바깥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플라나리아가 어디에 사느냐? 민물에 살죠. 민물에 살면 끊임없이 물이 들어와요. 왜냐면 민물은 우리의 몸보다 훨씬 더 상투가 낮기 때문에 그렇죠. 몸이 얘들의 이 플라나리아 몸이 훨씬 더 고상투이기 때문에 안으로 계속 물이 들어옵니다. 그 물을 계속 버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불꽃세포와 관세포와 같은 이런 원시적인 배설기관을 원신관이라고 합니다. 원신관. 프로토네프리디아 원신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신관을 가졌어요. 그럼 바다에도 살지 않느냐? 그렇죠. 태어나면 아까 바다에도 산다고 했죠? 바다에 사는 애들은 이게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사는 물을 굳이 내보내 오히려 물을 뺏겨서 가고 이제 걔들 같은 경우는. 자, 얘들 그럼 이 원신관이 우리로 치면 배설기관인데 배설기관의 주 역할은 뭐예요? 질소 노폐물을 몸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죠. 우리로 치면 요소. 뭐 어떤 동물들은 암모니아, 또 요산 이런 질소 노폐물을 내보내는데 얘들은 이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요. 그냥 세포가 확산을 통해서 체표를 통해서 이렇게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필요 없어요. 순환계도 필요 없어요. 순환계도 그냥 몸이 납작하기 때문에 모든 세포들이 다 외부랑 금방 이렇게 접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순환계도 없고 배설기가 질소 노폐물도 내보내지 않습니다. 자, 기생성이지만 약간 자율생활 필이 나는 기생성인 단생강과 흡충강 같은 경우에는 입도 있고 소화관도 있어요. 입도 있고 소화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비슷해요. 피부로도 사실은 이 흡충류도 피부를 통해서 역시 흡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그 촌충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기생성을 합니다. 입도 없어요. 입도 없기 때문에 피부를 통해서만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배설하고 상투 조절에 대한 얘기는 했으니까 여기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신경에 관련된 얘기도 했습니다. 자, 감각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던 오셀라이는 안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점. 빛을 감지하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진다는 얘기는 바깥에 놓여가지고 뭔가 빛을 감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애들이죠. 그래서 자율생활하는 와충각. 자율생활하기 때문에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단생류는 외부 기생이죠. 얘들은 몸 내부로 안 들어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외부 기생이니까 숙주를 바꿔 갈아타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 숙주가 시들시들하고 그러면 바깥으로 갈아타거든. 다른 숙주로. 그러려면은 감각기관 잘 발달돼야 돼요. 그 다음에 흡충류 종류에서도 유생시기에는 몸 바깥에 있어요. 보통 자기의 숙주의 몸을 찾기 위해서 축주를 찾기 위해서 막 얘들도 감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유생인 이 흡충 같은 경우에도 이 안점이라고 하는 감각계를 가집니다. 이외에도 이 그룹들은 화학 수용체라든지 그다음에 촉각 수용체, 그다음에 몸이 자연생활하는 애들은 자기 몸이 어디로 기울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형포, 그다음에 이제 물살의 흐름을 느낄 수 있는 수용기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번식은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을 다 해요. 무성생식은 피셔, 분열을 통해서 하죠. 분열. 여러분 편형동물 분열이 정말 잘합니다. 자, 편형동물 아까 플라나리아 보셨지만 플라나리아 입이 가운데 있었죠? 이 입의 아랫부분과 이 윗부분이 갈라져요.
무성생식으로 이 분열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별개의 개체가 됩니다. 희한한 실험을 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전 잔인해서 못할 것 같은데 표현도 이게 딱 잘라놓고 아래 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아래 거 그냥 놔두면 머리가 생기거든요. 근데 딱 잘라놓고 거기에다 그 얘들이 들어있는 액체에다 뭘 넣냐면 이 머리를 갈아 넣어서 그 갈아 넣은 액기스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머리가 안 생긴대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생기는 어떤 신호가 없으면은 얘가 머리를 생성하는데 그 신호가 있으니까 머리를 생성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세상에 신기한 일로 가득가득합니다. 뭐 이런 플라나리아 표상동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재생을 잘하기 때문에 재생의 거의 왕이죠. 누가 어떤 실험을 막 했대요. 도대체 몇 개까지 플라나리아를 자르면 얘들이 재생할 수 있을까? 수십 개까지 해도 재생을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재생하면 얘들을 따를 자가 없습니다. 뭐 아마도 사람과 관련된 재생 연구를 위해서도 이 플라나리아 연구를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근데 별다른 얘기가 없는 걸로 봐서는 얘들의 시스템과 우리의 시스템이 상당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별로 우리한테 시사점을 주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모노이셔스이라는 단어는 암수 한 몸이라고 하는 영어 그 형용사형이 되겠습니다. 암수 한 몸이지만 스스로 자기가 자가수성을 하지 않고요. 다른 개체와 정자를 주고받습니다. 이 대부분의 동물계의 암수 한 몸 동물들은 스스로 자가수성하지 않아요. 대부분. 물론 하는 애들도 있긴 하지만 없으면 이 세상에 너무 혼자 외롭게 있는 그런 애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혼자 있는 애들은 자가수성하지만 보통 자기의 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애들은 자가수성하지 않아요. 자, 와충강이죠. 와충강에 자, 입이 여러 개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입이 여러 개 있으면 어떤 느낌일지 참 궁금해요. 저도 여기 이쪽에 손에 입이 있으면 밥도 여러 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그룹들도 있고 이런 그룹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건 분열 중인 애들이죠. 지금 분열 중인 애들 입이 지금 2개 있고 얘도 입이 지금 2개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얘들 같은 경우에는 민물에 굉장히 흔하게 존재하는 그룹들이 되겠습니다. 자, 흡충입니다. 흡충은 이들 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염돼 있어요. 여러분, 흡충. 우리나라는 간흡충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간디스토마 많이 있었어요. 특히 물고기 날 걸러 드시는 우리나라 문화잖아요. 약간 민물고기 날 걸러 먹으면 간흡충이 옛날에 잘 걸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 기생충이 약한 건 뭐냐면 기생충의 그 라이프 사이클 고리가 굉장히 성공을 해야 이 기생충이 계속 자기의 생활사를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성공의 고리 중에 한 곳이라도 끊어지면 기생충은 멸종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애들이 되겠습니다. 워낙에 옛날에는 저희 어렸을 때는 워낙에 기생충이 많았기 때문에 그 고리가 끊어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거의 멸종 단계예요. 거의.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근데 동남아시아나 열대지방 같은 경우에는 역시 흡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떤 애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그 전에 자, 여기 이 기생충의 적응. 기생충 하면 이런 덕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일단은 숙주의 몸에 들어가야 되겠죠? 숙주의 몸을 뚫을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은 어디서 오냐면 이 침투를 할 수 있는 그 분비샘이 있어요. 숙주의 조직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분비샘. 휘충의 유생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우리 몸에 일단 장을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냥 걔들이 막 머리를 밀어넣는다고 장이 뚫리지 않습니다. 그쵸? 우리 장은 이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우리 장은 이렇게 허술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막 어떤 땅을 밟았을 때 기생충들이 막 들어가잖아요. 우리 기생충, 우리 피부 생각보다 두텁습니다. 걔들이 뚫고 들어가려면 뭔가 그거에 관련된 기관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침투에 관련된 효소라든지 그런 기관들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들은 그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불투명하고 또 힘든 시기를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숙주가 탁탁 숙주 나와라 하면 숙주가 탁 나오는 게 아닙니다. 숙주를 한없이 기다려요. 망부석처럼 막 기다리게 됩니다. 기다리는데 얘들이 기다리는 환경이 이렇게 썩 좋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은 얘들이 몇 주도 기다릴 수 있고 굉장히 건조한 환경이 될 수도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얘들이 자기 이 개체들을 싸는 포낭들을 많이 형성해요. 이 시스트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시스트를 만들어서 기약 없는 기다림을 연장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숙주가 오면 반기면서 이렇게 거기 딱 붙겠죠.
그 다음에 숙주의 몸에 부착할 수 있도록 갈고리라든지 서커가 흡반이에요. 흡반. 우리 여러분 자동차에 이렇게 공기 빼가지고 붙이는 거 있죠? 여러분 내비게이션 같은 거 이런 것들 일종의 흡반을 이용한 겁니다. 햇반이 아니라 흡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번식 능력을 굉장히 키웁니다.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그랬죠. 미래가 특히나 이제 내부 기생동물은요 밖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가 알을 낳으면은 대변을 통해 빠져나가거든요. 그럼 이 알 중에 아주 극소수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려면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알을 낳습니다. 정말 거의 얘들이 다 먹는 거 자기 몸 키우는 거 빼놓고는 전부 다 알을 내 투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생충에 감염되면 여러분 대변 안에 수십만 개 알이 들어있어요. 수십만 개 기생충 알이. 그러니까 그런 수십만 개가 예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름으로 쓴다고 막 뿌려지고, 그리고 거름 농산일을 하시는 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요, 옛날에 신발도 잘 안 신고 다니셨어요. 맨발로 다니신 경우도 많거든요. 또는 거름 뿌렸는데 거름에 이제 그 아래에 들어있잖아요. 그게 이제 뿌렸으면은 농산물에 묻어 있잖아요. 야채라든지. 그러면 그거 잘 안 씻고 먹으면 이게 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감염의 고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감염의 고리가 한번 끊어지게 되면 기생충들은 맥을 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특징도 있고, 이 흡충 종류들은 어쨌든 기생성인 이런 어떤 그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몸 안에 들어간 기생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유생 시기에는 감각기관도 있지만 일단 숙주의 몸 안에 들어가는 감각기관이라는 게 굉장히 돈 잡아먹는 하마입니다. 그래서 감각기를 싹 없앴어요. 그 감각기관들이 거의 대부분 퇴화합니다. 자, 클로나키스 시넨시스. 시넨시스의 종소명은, 시넨시스는 중국이라는 뜻입니다. 딱 보면 중국에 있겠구나. 처음에 중국에서 발견된 종이에요. 간흡충, 간디스토마. 제가 아까 얘기했죠? 물고기 날걸로 먹으면 걸리는 거. 자, 간흡충은 간에 기생하는 게 아니라 간과 쓸개즙을 연결하는, 쓸개를 연결하는 여기 우리가 담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쓸개 통로에 기생합니다. 여기에 탁탁탁 붙어 있어요. 거기. 그러면서 이제 빨아먹죠. 빨아먹고 살 파먹고 이렇게 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긴 곳이. 입으로 막 파먹어요. 자, 그리고 애들이 알을 낳으면 당연히 12지장을 통해서 알이 누게 되죠. 12지장은 대장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알은 바깥에 나옵니다. 자, 이 미라시디움이라고 불리는 이 알처럼 생긴 애들은 이 안에 알이 들어있죠. 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알 안에 미라시디움이라고 하는 애들의 유생이 들어있습니다. 유생이 들어있는데 이게 되게 탄탄해요. 탄탄하기 때문에 잘 보호해 주겠죠. 딱 나가서 이 대변이라고 하는 것도 옛날에 수리 관계 시설 잘 안 돼 있을 때는 대변 나가면은 그냥 물로 강물로 흘러 들어가요. 그럼 강물에는 이러한 민물 달팽이들이 있습니다. 민물 달팽이의 몸에 얘들이 파고 들어가고 그 몸에서 번식을 해요. 그리고 그 민물 달팽이 어느 정도 번식하면 바깥으로 나와서 여기 보면 꼬리 유충이라고 합니다. 설카리아가 꼬리 유충인데요. 꼬리가 있어서 헤엄을 쳐가지고 두 번째 숙주인, 자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숙주인 물고기에 들어가요. 물고기 근육층에 파고 들어가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준비돼요. 그래서 우리가 물고기를 제대로 삶지 않고 튀기지 않고 요리하지 않고 먹게 되면 얘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바로 이제 부화해가지고 여기에 들어가죠. 여기에 들어가 딱 자리 잡고 또 아까 같은 기생충의 생활사를 연결합니다. 자, 이거는 시스토스토마라고 불리는 주혈 흡충이에요. 피를 빨아먹는 흡충입니다. 아까 걔는 담도에 기생하지만 얘는 우리의 혈관에 들어가서 삽니다. 혈관. 종류가 여러 종류 있어요. 블러드 플루이라고 부르는데 이 주혈흡충은 전 세계 한 1억 명 정도가 감염되어 있는, 동남아시아 같은 데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주혈흡충은 보시면 이런 복잡한 생활, 자, 일단은 항문을 통해서 알이 나옵니다. 알 안에 아까 얘기한 미라시디움이라고 불리는 이 선모가 나 있는 유충이 나와요. 유충이 나오면 유충 열심히 선모를 이용해서 헤엄을 치겠죠. 자, 헤엄을 쳐서 역시 달팽이에 들어갑니다. 민물 달팽이 몸에 들어가서 이 안에서 포자낭을 형성해요. 포낭을 형성하고 이 포낭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바로 이 꼬리 유충을 만드는 겁니다. 또 꼬리 유충 헤엄치죠. 얘들은 사람 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민물 같은 데를 이렇게, 얘들이
이 꼬리층에 있는 물 있잖아요. 거기서 맨발로 들어가게 되면요. 피부를 뚫고 들어가요. 피부를 뚫고 들어와서 혈관 안에 들어오죠. 혈관 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원하는 곳이 있어. 종에 따라서 어떤 종은 우리 소장 있죠. 소장의 혈관에 이렇게 딱 자리 잡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방광에 자리 잡는 애들이 있습니다. 소장의 혈관에 자리 잡은 애들은 자 이렇게 그래서 이 암수가 만나요. 암수가 만나는데 수컷이 큰 놈이고요. 수컷의 가운데 홈이 파져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암컷이 들어갑니다. 가나다른 암컷. 굉장히 사이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둘을 계속 우리 몸에 있는 피를 먹고요. 그 에너지로 모두 다 알을 낳아요. 그 알을 낳게 되면 그 알들이 소장이나 이제 대장에 기생하는 애들 그 알들이 그 소장이나 대장도 뚫고 나와가지고 바로 이제 우리 대변으로 나가게 되고요. 방광에 있는 애들은 방광벽에 방광 주변 혈관이 있거든요. 방광 안으로 그 알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방광 안에 오줌을 통해서 그 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염의 고리가 저 동남아시아에서 굉장히 지금도 이어져 있는 원인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생류죠. 단생류는 그냥 그렇게 큰 피해는 없어요, 사실은. 어류의 표면에 기생해서 삽니다. 여기 보면 이제 흙반이 있어요. 흙반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기생을 한 겉에 표면에 불러붙고요. 역시 체액이라든지 피라든지 이걸 빨아먹고 삽니다. 외부 기생 종류예요. 외부 기생. 그 다음에 숙주가 시원치 않다고 하면 다른 애들로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외부 기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촌충이죠. 촌충 같은 경우에는 촌충은 극단적인 그 기생동물이라 얘기했죠. 얘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얘들 극단적인 기생인데 일단 머리처럼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스콜렉스라고 불리는 머리처럼 생긴 부분이 있는데 머리라고 하지 않고 그냥 두부라고 해요. 두부. 머리 부분. 두부. 이 스콜렉스에 숙주에 부착할 수 있는 갈고리 또는 흙반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촌충 중에 사람과 관련된 촌충에 두 종이 있습니다. 하나는 갈고리 촌충, 하나는 민촌충. 들어보신 적 있죠?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래서 갈고리 촌충을 유구조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민촌충을 무구조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자로. 그래서 그 갈고리 가진 촌충은요, 돼지 촌충이에요. 돼지. 우리나라 특히나 돼지 촌충이 많습니다. 그래서 돼지 꼭살 잘 익혀 먹으라고 하는 게 바로 저것 때문에 그래요. 이 촌충 때문에요. 그 다음에 갈고리가 없는 무구조충, 즉 민촌충은요 소에 들어있어요. 소. 돼지와 소 각각 종이 다릅니다. 숙주가 달라요, 둘이. 사람은 둘 다 감염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소의 촌충은 잘 없고 주로 이제 저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사이클 계속 돌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두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글로틴은 편절이라고 합니다. 편절. 얘들 모습을 보면은 그 납작한 그 테이프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그 테이프가 중간중간 이렇게 끊어질 수 있게끔 되는 이 각각 하나하나를 편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다 모여진 걸 우리가 스트로빌라 횡분체라고 해요. 길쭉하게 되어 있는. 그래서 두부의 바로 뒤에 생긴 편절은 가장 최신 편절이에요. 새롭게 생기는 것은 두부의 뒤에 생기고요. 바로 그 다음에 얘가 밀려서 끝에 오게 되면 여기 나이 든 편절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얘들이 이제 모습을 보게 되면 모양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각각의 편절을 확대해서 보게 되면요. 자, 생식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자와 정소와 난소 그리고 그것들과 관련된 수많은 생식기관들 거의 다 생식기관이 꽉꽉 채우고 있어요. 피부로 영양분 흡수하고요. 알 엄청나게 만들어요. 각각의 편절들이 알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얘들이 만들어내는 알은 압도적인 숫자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알을 배출해가지고 대변으로 나가기도 하지만 일부 민초충 같은 경우에는요. 이 편절이 맨 뒤에 있는 편절이요. 떨어져 나가요. 이게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가가지고 눈 밖에 배출돼요. 그래서 민초충 같은 경우에는 이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잖아요. 보여요 이렇게. 저것들이 딱 끊어지는 모습들이 좀 징그럽죠. 네. 식사하시냐고 제가 물어본 게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살아납니다.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아까 봤던 이 보호성 외피를 가지고 있고요. 가액성 외피를. 그 다음에 이제 그 외피가 바깥에서 훨씬 더
흡수를 잘하기 위해서 표면적이 넓어야 되잖아요. 얘들은 오로지 이걸로만 살아가니까 표면적 넓히기 위해서 지금 미세 육모처럼 이렇게 막 주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피부의 표면적을 넓힐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어요. 자, 그렇고요. 상당히 많은 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민촌충의 생활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비프테이프웜이라고 하죠. 자, 우리 대변을 통해서 이게 얘들 이렇게 떨어져 나가죠. 떨어져 나가면 그 안에서 자, 이 쌓여져 있는 그 유생이 다 들어갑니다. 풀에 이렇게 얘들을 이렇게 걸음주게 되면 소가 먹죠. 소가 먹고 소 안에 근육에 얘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육에 들어가 있고 이거를 그냥 우리가 날 걸러 먹게 되면 감염이 되는 거예요. 특히나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 레어 좋아하잖아요. 레어, 우리나라 사람 미디엄 레어 이렇게 막 거의 피 뚝 떨어지는데 이 정도면 애들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계속 지금도 감염이 돼 있어요. 이게 미국 책이라 미국에 관련된 그런 이 비프테이프웜에 관련된 내용이 많네요. 자, 이쪽 동양 쪽에 있는 돼지촌충. 돼지촌충은 갈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 갈고리촌충이라고 하는데, 자, 돼지촌충도 생활상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돼지촌충의 문제는 뭐냐면, 돼지촌충은 자, 여기 낭미충이라고 합니다. 이게 낭미충.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생긴 애들 있죠? 이 몸에 이 두부가 될 부분이 안으로 쏙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있다가 이 딱 몸에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이 툭 튀어나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낭미충이라고 합니다. 낭미충. 근데 이 낭미충이 딱 이 소촌충 같은 경우에 딱 자리 잡고 촌충으로 생활을 시작하는데 얘들은 가끔 낭미충이 길을 잃어요. 길을 잃다가 어디로 가냐면 우리 뇌 같은 데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낭미충증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뇌에서 얘들이 자리 잡아가지고 여기 염증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돼지촌충 무시할 게 못 돼요. 소촌충은 사람을 이런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렇게 그런 부분이 별로 없는데 돼지촌충은 정말 저기 만에 하나 저런 낭미충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거의 못 보는, 저는 가끔 몇 번씩 보는 그런 동물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매우 작은 동물입니다. 가스트로는 배란 뜻이에요. 배. 트리크는 털이에요. 배 복자 털 복자 써서 우리가 복모 동물이라고 합니다. 배에 털이 나 있는 거예요. 여기 배에 사실 선모들이 나 있기 때문에 돼 있고요.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현미경으로 봐야 현미경으로 보면은 뭐가 희끗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전에 선모충 얘기했던 선모충이 이만해요. 얘가 이만하면 선모충이 이만해요. 다세포 생물인데도 선모충 단세포 생물은 작아요. 매우 작은 그런 그룹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룹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한 460종, 그렇게 많지는 않죠. 저거 연구하는 사람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유악동물인데 나트는 턱을 뜻해요. 때라는 같다. 그러니까 턱을 가진 동물이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선구동물 중에 턱이 없는 애들도 있긴 한데요. 여기 이제 몇 개 그룹들은 턱을 갖고 있어요. 아주 미세한 키틴지도 된 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애들이냐? 아마 저도 이거 안 본 애들도 많아요. 자, 여기 나토스토밀리다는 나토는 턱이에요. 스토밀리다는 입이죠. 턱, 악자, 입구자 써서 악구동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얘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악구동물. 턱이 굉장히 뚜렷하게 보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게 10마이크로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 이 길이가요. 10, 20, 30, 40. 40마이크로미터. 100마이크로미터, 1000마이크로미터가 1ml니까 40마이크로미터면은 0.1ml도 되지 않는 매우 작은 애들이 되겠죠. 여러분들은 봐도 그게 뭔지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워낙 작기 때문에요. 자, 여기 이렇게 이런 구조. 저는 이렇게 구조까지 그려낸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봅니다. 이걸 보고 찾아내가지고 기존의 구조랑 다르게 생겨서 새로운 무늬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대단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오른쪽에 미악동물입니다. 작은 미자죠. 나토조 턱이 그러니까 미악동물 작은 턱이. 근데 이 턱도 얘도 매우 작거든요. 얘보다 작은 데가 크지 않습니다. 전 세계 한 종이 있고요. 그린랜드에서만 발견됐대요. 그린랜드 어떻게 발견했는지 참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턱의 모양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보이시죠 이게? 이거 어떻게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현미경에 한계가 여기서 이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안 보이죠? 네, 턱의 모양은
굉장히 정교하게 그려냈습니다. 신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로티페라라고 불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로티페라. 자, 윤형 동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페라는 같다는 뜻이야. 로티는 바퀴를 뜻합니다. 바퀴. 그러니까 우리 그 바퀴 윤자 써서요. 그래서 얘가 왜 이런 이름을 갖게 됐냐면요. 윤형 동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겼지만 실제로 여기 밑에 여기 발을 가지고 어디 부착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물론 떼서 스스로 움직일 수도 있는데 얘를 보게 되면 특징적인 움직임이 보이는데 그게 바로 이 입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여기 선모로 둘러싸이는 선모환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코로나 써 있죠? 코로나. 지구과학에서 코로나 하면 태양 딱 그 월식 하게 되면 그 일식인가요? 일식하게 되면 태양 주변으로 탁 빛나는 게 코로나잖아요. 맥주 코로나 말고요. 그 코로나인데 이 코로나처럼 선모들이 입주위를 둘러싸고 있어요. 위에서 보면 동그랗습니다. 바퀴처럼. 그래서 이 코로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코로나를 가지고 있는 이 선모를 움직여서 입으로 먹이를 계속 집어넣어요. 입이 있고 얘는 항문이 있습니다. 입과 항문을 다 가진 완전한 소화관을 가진 애들이 되겠어요. 담수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애들이 되겠습니다. 아주 흔합니다. 막그 담수 탁 대충 떠도 있어요. 어디인가. 생긴 건 이게 전형적인지 모르겠지만 이거에서 상당히 좀 몸이 바뀐 애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얘도 여기 보게 되면 턱이 있어요. 메스탁스라고 불리는 게 바로 턱입니다. 턱이 있어요. 턱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턱이 있는 그룹에 속하는데 턱이 없는 애들이 있네. 사실 원래 이들의 조상은 턱이 있었는데 턱이 중간에 없어졌어요. 뒤에. 그래서 이게 뭐냐? 여기 보시면 아칸토세팔라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아칸토는 가시예요. 가시. 아칸토. 가시 구자 쓰죠. 우리가 가시 구자 쓰고 세팔라는 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시머리를 가진 애다. 그래서 구두동물이라고 해요. 구두동물. 왜 구두동물이냐면 이 구두동물에 생긴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여기 이거는 숙주의 소화관 부분이에요. 지금 그 소화관 안에 도깨비 방망이처럼 된 머리를 또 박아놓고 살아요. 기생동물이죠. 얘는 입이 없어요. 입도 없으니까 턱이 당연히 없겠죠. 얘도 피부를 통해서 음식물을 섭취합니다. 기생동물. 도깨비 머리처럼 생긴 주둥이를 딱 박아놔요. 숙주의 몸에다가. 그리고 여기가 소화관이죠. 소화관에 떠다니는 영양소를 피부를 통해서 흡수해요. 이런 애들이 구두동물입니다. 지금 오리인데 오리의 장을 까보니까 여기 박혀있는 모습들이 보여있어요. 여러분 오리고기 일상으로 드시지만 야생 오리고기는 웬만하면 드시지 마세요. 여기 보면 야생자가 붙은 애들은 대부분 다 기생충 있습니다. 오징어도 보면 오징어 해부하다 보면 막 기생충도 움직이는 거 안 보셨어요? 그거 맛있다고 여러분 또 이렇게 해물탕 찌개 같은 거 먹고 그러는데 많습니다. 기생충. 그 다음에 이제 중생동물이 있습니다. 중생동물은 위치가 굉장히 옛날부터 뭐랄까 그 논란은 아니고 참 좀 애매한 애들이 되겠습니다. 중생동물이 자 제가 예전에 프로토조아 얘기했었죠. 원생동물, 그 다음 메타조아, 후생동물. 메타조아가 동물이에요. 그 옆에 자 해면동물 같은 경우 워낙 동물처럼 안 보이니까 페라조아, 측생동물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별도로 취급했는데 또 그 중간에 프로토조아, 그러니까 원생과 후생 사이에 중생이 있어요. 메소조아. 그래서 얘들도 상당히 원시적인 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몸 구조를 보게 되면요. 세포가 두 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몸 바깥을 둘러싸는 이 세포층과 몸 내부에 있는 세포층 두 개의 세포 종류만 있어요. 세포 종류가 되게 단순하죠? 조직도 없는 것 같고요. 해면동물처럼. 그래서 굉장히 원시적인 동물이다라고 생각하고 얘들을 중생동물 해서 굉장히 그 동물계에서 일찍 분지한 그룹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반전이 역시 존재하죠. 이 그룹이 이렇게 단순한 거는 이 그룹이 단순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 그룹은 원래는 우리 그 선구동물에 상당히 선구동물에 굉장히 그 메인 스트림에 끼어 있어요. 근데 퇴화한 거죠. 몸 구조가 퇴화해가지고 이렇게 단순한 몸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얘들이 사는 곳은 여기서 또 찾아내는 것도 너무 신기한데 오징어나 문어의 방광 같은 데 사람들에 의해서 거기서 이렇게 누가 보다가 이게 뭐지? 우리는 방광 안에 그냥 음식물 찌꺼기라든 이렇게 생각했지만 또 집요한 사람들이 이걸 또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우리의 손을 기다리고 있는 애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쭉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 오늘 없죠? 끝이죠? 자, 여기 보면 폴리조아, 다동물이라고 하는 애고요. 그 다음에 크립토코조아, 잡륜동물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이 그룹들은요. 형태를 가지고 분류된 그룹이 아니라요. 이 그룹들은 분자 특징을 가지고 만든 분기구들이에요. 여기에는 사이클로포라, 사이클리오포라, 즉 구륜동물, 그 다음에 엔토프록타, 내항동물, 외항동물. 자, 엔토는 안쪽이란 뜻이죠. 액토는 바깥이에요. 프록트는 항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내항, 외항. 그 다음에 브라키오포다, 가슴포다, 완족동물이에요. 가슴에 다리를 가진 애들이다. 그래서 완족동물. 포로니다는 추형동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포로니다. 그 다음에 네월티아, 유형동물이라고 합니다. 자, 이 그룹들 처음 들어본 이름들이겠죠, 대부분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예전에 촉수담륜동물, 우리가 선구동물 중에 탈피동물이 있고요. 촉수담륜동물 있잖아요. 그 촉수담륜에 촉수관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진 동물이 3개의 문이 있어요. 과거에 촉수관 동물에서 하나의 분기군처럼 생겼던 그룹이 3개가 있는데 추형동물, 외항동물, 완족동물이 이 3개의 문이 한때 촉수관 동물에서 선구동물이 아니라 그것도 후구동물에 속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되게 이상하죠. 얘들은 위치가 너무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과거에 후구동물이었는데 지금 선구동물에 들어가요. 얘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로포포아, 촉수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촉수관은 촉수면 촉수지, 촉수관은 무엇이냐? 촉수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그 겉에 선모가 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 아까 얘기한 내항동물 있죠? 여기 보면 내항 엔터프록타도 촉수가 있고요. 선모가 나 있어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왜 촉수관이냐면 얘들의 촉수는 속이 비어 있어요. 이렇게 속이 비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촉수까지 이 채강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채강이라고 하는 건 몸의 빈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촉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손이 보면 손에 빈 공간이 안 들어있죠. 걔들은 이 촉수 안쪽까지 빈 공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얘들은 따로 순환계가 없기 때문에 이 채강액이 순환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촉수관이 뻗어가지고 자 표면적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이 넓으니까 따로 배설기관 없어도 이 촉수관 통해서 배설을 해요. 질소 높이면. 촉수관 통해서 호흡을 해요. 기체 교환을 해요. 표면적이 넓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촉수관 통해서 먹이를 잡아요. 이 촉수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좋은 기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촉수관을 속이 빈 촉수관을 가진 3개의 문을 촉수관 동물로 옛날에 불렀었고요. 심지어 얘들의 이 발생 패턴을 보게 되면 후구동물의 패턴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한때 후구동물에 속했었습니다. 그런데 분자 분석을 해보니까 얘들의 후구동물 패턴은 사실은 수렴진화한 특징이고 그리고 촉수관조차도 사실은 수렴진화한 특징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갈갈이 다 찢겨졌어요. 얘들이. 제가 아까 내항동물 얘기를 했었는데 내항동물은 촉수가 달리는 선모가 달린 촉수가 있긴 한데 속이 안 비어 있어요. 그래서 별도의 그룹으로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외항동물과 상당히 근연관계가 있는 그런 애들이 밝혀졌습니다. 어떤 분자 계통학적으로 하게 되면요, 아주 얘들이 지금 뭐 복잡해요. 자, 분자 계통 쪽으로 하게 되면 지금 얘들 계통수를 보게 되죠. 자, 사이클리오포라, 구륜동물입니다. 구륜동물. 얘들은 입 주변에 촉수처럼 생긴 선모들이 나 있어요. 그래서 구륜동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엔토프록타, 내항, 외항동물. 이들이 하나의 분기구를 형성해요. 분자계통. 그래서 얘들 이름은 그냥 폴리조아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트로코조아라고 하는 거는 완동물 트로코조아라고 하는 그 그룹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아까 촉수관 동물 중에 2개 얘 뺀 엔토프록타 뺀 2 그룹이 있죠. 완족동물하고 추형동물의 2개가 분기구를 하나 형성해요. 3개 같이 옛날에 분기군이었는데 지금 거리가 너무 멀어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유형동물 얘도 참 스토리가 복잡한데요. 유형동물은 한때 편형동물의 자매군으로 생각했어요. 편형동물처럼 몸이 납작하고
뭐 여러 가지 특징들에서 불꽃세포도 있고 아까 그 원심관 있죠?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표현동물이랑 굉장히 가까울 거라 얘들도 와충류처럼 선모가 있는 피부를 가졌어요. 그런데 표현동물과 너무너무 거리가 떨어지는 이 그룹에 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 바깥에는 여러분 알고 있는 연체동물, 환영동물, 성구동물. 지금 환영동물과 성구동물을 같이 환영동물문에 포함을 시키고 있긴 합니다. 하여튼 이 성구동물 그룹이 굉장히 이 계통이 복잡해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구륜동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입 주변에 선모들이 나 있죠. 이게 뭐냐?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바닥가지 아시죠? 바닥가지 턱이 있어요. 턱다리에 보면 털이 있어요. 털 위에 살아요. 이걸 또 찾아내는 것도 신기하죠. 얘들 굉장히 작거든요. 그리고 이걸 찾아내서 이게 새로운 문이다라는 거. 얘들의 라이프 사이클까지 다 밝혀낸 겁니다. 되게 조그만한데. 그래서 네이처지에 실리게 되죠. 이게 오래전에. 그래서 지금도 새로운 문을 발견하면 네이처지에 실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 생물 다양성 연구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힘을 내주세요. 자, 입이 있고 이렇게 생긴 애들, 입이 이렇게 손모에 둘러싸인 애들은요, 입이 있고 항문이 보통 이렇게 위 입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U자형의 소화관을 가집니다. U자형의 소화관. 자, 얘들은 이 가재 입 부분에 이렇게 붙어 사는 부착 생활을 하고 때로는 자유 생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우 작은 그룹들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내항동물.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 내항동물은 선모가 있는 촉수가 있는데 속이 비어있지 않다고. 전 세계적으로 100종 정도로 알려져 있고 굉장히 작은 분류군입니다. 크기도 작고요. 자, 얘들의 모양을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입이 이렇게 있고 입 주변에 촉수가 둘러싸고 있어요. 선모가 있는 촉수. 그리고 항문이 입으로 이렇게 입이 있으면 입이 지금 촉수가 둘러싸여 있는 촉수의 그 가운데 입이 있고요. U자형 소화관으로 올라와서 항문이 입 옆에 있어요. 입 옆에, 즉 이 촉수관의 안쪽에 있기 때문에 안쪽에 항문이 있다. 그래서 내항동물입니다. 안쪽에. 그러니까 입이 있고, 그 다음에 항문이 입이 있고, 이게 항문이 이렇게 있으면 어쨌든 입과 항문이 전부 다 촉수의 안쪽에 촉수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내항동물이에요. 옛날에는 굉장히 그 촉수관 가진 동물들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었는데 아까 분자계통학 하면 이 외항동물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자, 로프포와 그 촉수관을 가진 그 외항동물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외항동물은요, 액토프로타예요. 이름에서 알 수 있죠. 자, 항문이 얘도 U자형 소화관을 가지는데 항문이 이 촉수관의 안쪽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 있어요. 바깥쪽에. 그래서 외항입니다. 외항동물. 다른 말로 브라이오조아, 브라이오파이타는 식물에서 이끼류죠. 선태식물, 이끼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브라이오조아라고 하는 건 얘들이 분체를 형성하는데 그 분체가 흡사, 이끼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끼벌레, 태형동물, 이끼 태쳐서 태형동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얘들은 보통 분체를 형성해요. 여러분 큰빛 이끼벌레, 우리 그 4대강 할 때 금강 같은데 막 이때 흉물스럽게 생긴 애들이 바로 이 그룹에 속합니다. 이끼벌레들. 그 이끼벌레 축구공처럼 생긴 것이 바로 그들이 만들어낸 군체예요. 군체고 보통은 군체하면 되게 조그마한 애들이잖아요. 그 군체의 모양을 결정하는 건 얘들이 자기 집을 지어요. 각각의 대충들이 자기 집을 짓는데 그 집의 재질에 따라서 젤라틴처럼 생긴 애들도 있고요. 그 집의 재질에 따라서 흡사 산호초처럼 생긴 애들도 있고 그 재질에 따라서 굉장히 얘들의 그 군체의 모양이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얘들은 각각의 만든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고 있죠. 보시면. 그리고 촉수관을 가진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항동물이기 때문에 항문이 밖에 있어요. 자, 얘들의 만들어낸 집이죠. 이렇게 생긴 애들도 있고요. 젤라틴처럼 생긴 애들도 있습니다. 젤처럼 좀 징그럽게 생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촉수관 동물 중에 완족동물하고 추형동물은 별개의 그룹인데 완족동물은 과거에 활해했던 고생대, 중생대 때는 약 한 3만 종 정도가 화석에 남아있어요. 화석을 많이 남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들이 조개처럼 생겼어요. 폐각을 남겨요. 화석을 잘 남겨요. 그래서 아마 화석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조개처럼 생긴 것도
조개처럼 생긴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조개처럼. 그다음에 이걸 우리가 무병류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걸 유병류라고 하는데 자루가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둘 다 존재해요. 그래서 이 조개처럼 생긴 애들을 한글말로 조개사돈이라고 합니다. 조개사돈. 잘 지었죠. 조개난리, 조개사돈이라고. 근데 얘들이 갖고 있는 폐각이 조개처럼 생겼지만 조개랑 다른 점은 뭐냐면 조개는 폐각이 두 장이죠. 얘도 폐각이 두 장이에요. 조개의 폐각은요 몸의 좌우로 있는 폐각입니다. 몸의 좌우. 그러니까 이 몸의 조개 이렇게 왼쪽 오른쪽 폐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개 가스 드실 때 폐각이 왼쪽 오른쪽 폐각인데 얘들의 폐각은 몸의 등배 폐각이에요. 등배. 등 쪽, 배 쪽 폐각이 들어있고요. 자, 등 쪽 폐각이 조금 더 커요. 얘도 마찬가지고 이 끝을 보게 되면 한쪽이 조금 더 큰 애들이 있어요. 그 큰 쪽이 등 쪽이에요. 아, 배 쪽이에요. 죄송합니다. 배 쪽이에요. 그리고 좀 짧은 쪽이 등 쪽이에요. 자, 그래서 배 등이 돼 있죠. 배 등이 있고 여기가 입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앞이에요. 앞, 저쪽이 뒤가 돼요. 이 자루가 있는 부분이 뒤가 됩니다. 그래서 몸의 뒤쪽 부분에, 폐각의 뒤쪽 부분에 대부분 몸이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폐각의 앞쪽 부분에는 아까 얘기한 촉수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촉수관이 있고요. 그래서 얘들은 이렇게 열진 않아요. 조개처럼 열지 않고요. 물이 이 조그만 틈에 들어가서 이 촉수관을 건너서 나와요. 그래서 촉수관을 통해 가지고 기체 교환도 하고 먹이도 거기 촉수관으로 잡고 그다음에 그 배설물도 내보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물이 들어갔다 나가는 구조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흔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추형동물은 저도 못 봤어요. 추형동물은 특징이 뭐냐면 10종 정도밖에 알려져 있지 않죠. 굉장히 작은데 얘들의 특징은 자기 집을 만들어요. 군체 생활을 하지 않아요. 집을 만들어서 집 안에 들어가 삽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땅속에 집을 파고 키틴질로 된 집 안에 자기 몸을 들어가서 여기서 살아요. 그리고 몸 바깥에는 촉수관만 뻗어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유형동물입니다. 유형동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끈벌레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로. 리본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꽤 많은 종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동물들은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지만 육식성입니다. 여기 지금 허옇게 나와 있는 게 있죠? 허옇게 나와 있는 걸 뭐냐면 구문, 주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 구문이 튀어나온 거예요. 얘들은 구조가 너무너무 특이해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그 와충류, 편형동물 중에 자유생활하는 애들과 굉장히 비슷한 점이 겉에 선모가 나 있는 표피가 있어요. 선모가 있는 표피가 있고 봉상체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불꽃세포, 원심관도 갖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근형관계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분자생물학적으로 볼 때, 그 분자계통학적으로 볼 때 근형관계에 있지 않고요. 얘들의 몸은 납작하긴 하지만 자, 몸 안에 제가 아까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 있죠. 지금 먹이를 잡기 위해서 이 프로보시스, 구문을 바깥으로, 주둥이를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잡아요. 그래서 입으로 갖고 와요. 자, 그러면 이거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뭐예요? 평소에는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들어가 있는 공간이 하나 더 있죠? 여기 보시면 이 공간은 소화관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이 구문이 들어가 있는 공간인데 이 공간이 흡사 채광처럼 보여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거 얘들이 무채광 동물이 아니라 편형동물도 무채광 동물이 아니라 채광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채광 있는 동물. 납작한 단면을 보게 되면요. 여기가 소화관이에요. 소화관이고요. 여기가 지금 구문이 들어가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채광처럼 보인다. 별개의 좀 유형관계가 멀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분자계통 분류를 해보니까 유형관계가 멀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구문을 몸 바깥으로 내가지고 먹이를 잡고 그거를 섭취를 하는 강력한 육식동물입니다. 자, 됐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